어머니, 이번 달도 보내드렸어요. 오세빈의 목소리는 늘 그랬듯 조용하고 단정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돌아온 건 짧은 침묵, 그리고 한마디였죠. 그래. 정희미는 오늘 내 생일상 직접 차려줬는데. 오세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7년이었습니다. 84번의 이체. 한 번도 빠진 적 없는 50만 원. 그런데 시어머니의 전화에서 오세빈의 이름이 나온 건 늘 이런 식이었죠.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채널 구독 바로 눌러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봄이 오는 속도는 서울 어디서나 비슷하지만 강북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선 그 봄이 조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화단에 개나리가 피어나도 골목 끝 그늘은 아직 겨울 냄새를 품고 있었고 낡은 엘리베이터 문이 열릴 때마다 찬 바람이 한 줄기씩 새어 들어왔죠. 오세빈은 그 바람을 등에 맞으며 장을 봐 들어오는 일에 익숙했습니다. 오른손엔 마트 봉지, 왼손엔 핸드폰. 화면엔 방금 처리된 이체 내역이 떠 있었어요. 수신 방망내. 금액 50만 원. 처리 완료. 7번째 봄이었습니다. 결혼하던 해부터 시작한 이 이체는 단 한 번도 날짜를 넘긴 적이 없었어요. 매월 25일 오세빈은 점심시간을 이용해 조용히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특별히 감사 인사를 기대한 건 아니었어요. 처음엔 그랬죠. 어른을 모시는 건 당연한 일이야. 우리 철호 어머니시잖아. 그 마음으로 시작했으니까요. 하지만 7회가 흐르는 동안 그 당연함이 조금씩 다른 무게로 쌓여가고 있다는 걸 오세빈 자신도 모르진 않았습니다. 아파트 복도를 걷는 동안 핸드폰이 한 번 울렸습니다. 발신자 어머님. 오세빈은 봉지를 왼손으로 옮기고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어머님 네. 이번 달도 방금 보내드렸어요. 그래.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곧장 이어진 말. 정희미가 오늘 삼계탕 끓여왔더라. 환절기라고. 참 살뜰하지. 그러셨군요. 다행이에요. 어머님 드셨겠네요. 너는 요즘 바쁘냐? 얼굴 보기가 힘드네. 다음 달 초에 한번 찾아뵐게요. 그래, 바쁘면 뭐. 정희미가 이번 주말에도 온다고 했으니. 전화는 그렇게 끊어졌습니다. 오세빈은 복도 끝 자기 집 현관문 앞에 서서 잠깐 핸드폰을 내려다봤어요. 화면엔 여전히 이체 완료 메시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50만 원. 7회. 합산하면 4,200만 원. 숫자로 보면 꽤 큰 돈이었는데 어머님의 전화에서 그 돈이 존재감을 가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남편 강철호는 아직 퇴근 전이었어요. 오세빈은 봉지를 싱크대에 내려놓고 앞치마를 두르면서 창밖을 한번 봤습니다. 저녁 햇살이 아파트 외벽을 비스듬히 물들이고 있었어요. 예쁜 빛이었지만 오세빈의 눈엔 그냥 빛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쁘다고 느낄 여유가 생긴 게 언제였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았거든요. 저녁 준비를 하면서 오세빈은 자연스레 지난 주말을 떠올렸습니다. 시어머니 댁에 다 함께 모였던 날이었죠. 큰형님 내외, 그러니까 강철근과 그의 아내 유정임, 그리고 철호와 오세빈. 네 사람이 좁지 않은 시어머니의 아파트 거실에 앉아 있었는데 그 공기는 언제나처럼 묘하게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유정임은 도착할 때부터 달랐어요. 손에 무언가를 늘 들고 왔죠. 이번엔 홍삼 액기스 한 박스와 직접 만들었다는 게 강정. 시어머니는 정희미가 현관문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환해졌습니다. 아이고, 이건 또 뭐야? 정희마, 너 손이 왜 이렇게 커? 별거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님 좋아하시는 거잖아요.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챙겨오면 어떡해.
정말 효부야, 효부. 오세빈은 그 말을 거실 끝 소파 모서리에 앉아들었습니다. 손엔 컵을 들고 있었는데 그 컵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아무 표정도 짓지 않으려 애썼죠. 철호는 형과 나란히 앉아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는 얼굴로. 사실 오세빈이 시어머니께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가는 길에 과일 한 박스를 챙겼어요.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천혜향. 하지만 그 박스는 식탁 위에 올라가자마자 아무 말도 듣지 못하고 그냥 거기 있었죠. 시어머니는 유정임이 가져온 게 강정 포장을 뜯으며 이거 직접 만든 거야? 어쩜 이렇게 예쁘게도 만들었어 하고 연신 감탄하셨거든요. 점심 준비는 오세빈이 했습니다. 유정임은 어머님 옆에 앉아 말동무를 하고 있었고 철근 씨는 TV를 봤고 철호는 핸드폰을 봤어요. 오세빈은 혼자 시어머니 집 부엌에서 4명분 밥상을 차렸는데 그 사이 아무도 부엌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다 됐다고 부르니 그제야 모두 식탁에 앉았죠. 식사 중에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정임아, 다음에 또 그 갈비찜 해줘. 저번에 먹은 거 생각이 나더라고. 어머, 어머님 기억하고 계셨어요? 당연하죠. 다음에 꼭 해올게요. 오세빈은 숟가락을 들고 국을 한 모금 떴습니다. 그 국은 오세빈이 끓인 것이었어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칭찬도 언급도. 철호는 밥만 먹었고 철근 씨는 형수 솜씨 좋다며 유정임 쪽을 보며 웃었죠.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오세빈은 창밖만 봤습니다. 철호가 물었어요. 오늘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 표정이 왜 그래? 괜찮아. 철호는 더 묻지 않았어요. 라디오를 켰고 노래가 흘렀고 오세빈은 그 노래를 들으며 창에 이마를 살짝 기댔습니다. 어둠 속에서 가로등이 하나씩 지나쳐갔어요. 그 빛들이 오세빈의 얼굴 위로 잠깐씩 내려앉았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오세빈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다가 핸드폰을 꺼내 이체 내역을 열었어요. 스크롤을 위로 올렸습니다. 2018년 11월 첫 번째 이체 50만 원. 그때 오세빈의 월급은 220만 원이었죠. 지금은 310만 원으로 올랐지만 그 차이가 오히려 이 이체의 무게를 더 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매월 생활비에서 때론 카드값을 늦게 내면서까지 빠지지 않게 보낸 돈. 총 84회. 4,200만 원. 오세빈은 핸드폰을 엎어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잠은 쉽게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정말 효부야, 효부. 그 말은 늘 오세빈의 옆을 스쳐 지나갔어요. 한 번도 오세빈을 향해 온 적이 없었죠. 7회 동안. 다음 날 아침, 오세빈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남편 철호는 아직 자고 있었어요. 오세빈은 조용히 세수를 하고 부엌에 서서 커피를 끓였습니다. 창밖엔 이른 봄 하늘이 옅은 파랑으로 깔려 있었고 아직 출근 차들이 많지 않은 도로는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그 조용함이 오세빈의 머릿속을 더 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면서 오세빈은 어젯밤부터 머릿속을 떠나지 않던 생각 하나를 꺼내봤습니다. 처음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의문이었는데 잠을 못 자고 뒤척이는 동안 그 의문이 점점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거든요. 어머님한테 들어가는 돈이 실제로 어디에 쓰이는 걸까? 단순한 생각이었습니다. 어머님 생활비라고 알고 보냈으니까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기초연금도 나오고 큰형님 내외가 근처에 살면서 생활을 직접 챙기고 있었어요. 시어머니 댁 냉장고는 늘 음식이 가득 차 있었고 유정임이 반찬을 자주 해왔죠. 그렇다면
오세빈이 보내는 50만 원은 정확히 어디로 가는 걸까요? 어머님이 직접 쓰시는 걸까? 아니면 그 돈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걸까? 오세빈은 커피잔을 내려놓고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직장 동료 이수경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오늘 점심시간 있어? 짧은 메시지였는데 수경은 금방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응, 왜? 무슨 일 있어? 오세빈은 잠깐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그냥 물어볼 게 있어서. 회사에서의 오전 시간은 평소와 다를 게 없었어요. 오세빈은 무역 서류 검토와 해외 거래처, 이메일 처리를 하며 자리를 지켰습니다. 업무 중에도 머릿속 한구석에서 그 생각이 떠나지 않았지만 오세빈은 내색하지 않았어요. 원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속에 있는 것을 쉽게 꺼내지 않는 사람. 점심시간이 되자 오세빈과 이수경은 회사 근처 작은 국밥집으로 갔습니다. 자리를 잡고 앉자마자 수경이 물었어요. 표정이 왜 그래? 어젯밤에 잠 못 잤지? 티나? 많이. 무슨 일이야? 오세빈은 물 한 모금을 마시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시어머니한테 매달 50만 원 보내는 거 알지? 응, 결혼할 때부터 그랬다고 했잖아. 7년이야. 어제 계산해봤는데 4,200만 원이더라고. 수경의 눈썹이 잠깐 올라갔습니다. 그게 다 내 월급에서 나간 거야? 오세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경은 잠깐 말이 없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돈이 실제로 어디에 쓰이는지는 알아? 오세빈이 대답했죠. 그게 모르겠어. 어머님 생활비라고 알고 보냈는데 생각해보면 어머님이 그 돈을 직접 쓰시는 게 맞는지 확인해 본 적이 없거든. 수경은 국밥 숟가락을 들다가 멈췄습니다. 재무 분석을 주로 하는 수경은 숫자와 자금 흐름에 본능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었어요. 계좌가 어머님 명의 계좌로 바로 가? 응. 한 번도 중간에 바뀐 적 없어? 없는 것 같은데 사실 그것도 확인을 해본 적이 없어. 수경은 말을 고르듯 잠깐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세빈아, 나한테 계좌번호 알려줄 수 있어? 이체 이력 뽑아보면 수신 계좌 명의가 뭔지 확인이 돼. 그 계좌에서 다른 데로 또 빠져나가는 건 내가 직접 볼 수 없지만 일단 돈을 받는 계좌가 어머님 본인 명의가 맞는지부터 확인해봐. 오세빈은 그 말에 심장이 살짝 조여드는 걸 느꼈습니다. 점심을 먹고 돌아오는 길에 오세빈은 핸드폰으로 그동안의 이체 내역을 다시 열어봤어요. 수신 계좌번호. 항상 같은 번호였습니다. 박막래 명의의 계좌. 분명히 어머님 이름이었죠. 그런데 오세빈이 그 계좌를 마지막으로 확인한 건 7년 전 처음 이체를 시작할 때였습니다. 그 이후로는 한 번도 계좌 정보를 다시 들여다본 적이 없었어요. 이체 날이면 그냥 앱을 열고 금액을 확인하고 보내고 끝. 그게 7년이었습니다. 오후 내내 오세빈의 손끝이 약간 서늘했어요. 뭔가를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한 그 경계에 서 있는 느낌. 파도가 오기 직전 해수면이 조용해지는 것 같은 그런 감각이었죠. 퇴근 후 집에 돌아오니 철호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어요. 밥은? 오세빈이 물었더니 아직 하는 짧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오세빈은 앞치마를 두르고 냉장고를 열었어요. 냉장고 안을 보다가 문득 손이 멈췄습니다. 지난 주말 시어머니 댁 냉장고를 열었을 때가 생각났거든요. 반찬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유정임이 해온 것들, 그리고 누군가 사다 놓은 반조리 식품들. 시어머니는 그 냉장고를 열면서 정임이가 이거 다 채워줬어라고 하셨죠. 그 말이 지금 오세빈의 냉장고 앞에서 다시 울렸습니다. 그럼 내가 보내는 50만 원은 뭐에 쓰이는 거지? 저녁을 차리는 내내
오세빈의 손은 움직이고 있었지만 머리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철호는 밥을 먹으면서 오늘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몇 마디 했어요. 오세빈은 응, 그래, 그랬어? 로 적당히 받아쳤습니다. 철호는 눈치채지 못했어요. 설거지를 마치고 안방으로 들어가자 철호는 이미 잠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오세빈은 조용히 핸드폰을 꺼내 이수경에게 이체 계좌 정보를 담은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이불을 당기고 누웠는데 눈이 쉽게 감기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오세빈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 그냥 어머님이 모아두시거나 아니면 당신이 쓰시는 거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가슴 어딘가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확인은 해야 해. 그 밤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고 오세빈은 그 소리를 들으며 오랫동안 깨어 있었어요.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다는 느낌. 아직 이름은 없었지만 분명히 거기 있는 무언가. 오세빈의 가슴 안에서 그것이 아주 조용히 천천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수경의 답장은 다음 날 오전에 왔습니다. 짧은 메시지였어요. 세빈아, 점심때 봐. 할 말 있어. 딱 그것뿐이었는데 오세빈은 그 문장을 3번쯤 다시 읽었습니다. 할 말이 있다. 아무것도 아니면 그냥 별거 없어라고 했겠죠. 오전 내내 오세빈의 손끝은 키보드 위에 있었지만 시선은 자꾸 핸드폰 화면 쪽으로 흘렀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두 사람은 어제와 같은 국밥집 대신 회사 건물 1층 카페로 갔습니다. 조용한 구석 자리를 골랐어요. 수경은 자리에 앉자마자 가방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오세빈의 이체 내역을 정리한 것이었어요. 수경이 말했어요. 일단 계좌 명의는 박막래 씨 맞아. 거기까진 문제없어. 오세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경은 종이를 펼치면서 말을 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어제 내가 보내준 계좌번호 들여다보다가 이상한 거 하나 발견했어. 너 2022년 8월부터 계좌번호가 바뀐 거 알아? 오세빈의 눈썹이 살짝 모였습니다. 바뀌어? 응. 2022년 7월까지는 한 번호로 계속 갔는데 8월부터 다른 번호로 가고 있어. 나는 두 번호 다 확인할 수가 없지만 내 이체 앱 내역 보면 분명히 수신 계좌번호가 달라. 오세빈은 바로 핸드폰을 꺼내 이체 내역을 열었어요. 스크롤을 내려 2022년으로 갔습니다. 7월. 계좌번호 끝자리 1847. 8월. 계좌번호 끝자리 3205. 분명히 달랐어요. 심장이 한번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오세빈은 화면을 보면서 천천히 물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야? 수경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단정할 순 없어. 어머님이 직접 계좌를 바꾸셨을 수도 있고. 근데 세빈아, 한 가지만 생각해봐. 어머님이 계좌를 바꾸셨다면 너한테 연락이 왔어야 하지 않아? 새 계좌번호 알려주면서. 오세빈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2022년 8월. 그 무렵에 어머님한테 새 계좌 관련 연락을 받은 적이 있었나? 없었어요. 단 한 번도. 오세빈은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손이 조금 차가웠어요. 그럼 누가 계좌를 바꾼 거야? 수경은 대답 대신 종이 위에 적힌 숫자를 짚었어요. 2022년 8월부터 지금까지 내가 보낸 돈이 얼마야? 오세빈이 계산했습니다. 43개월. 월 50만 원. 2150만 원이었어요. 그 숫자가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세빈은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수경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직 확인된 건 아무것도 없어. 근데 세빈아, 이건 내가 직접 알아봐야 해. 어머님한테 물어보든지 아니면
은행 가서 확인하든지. 오세빈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은 여전히 그 숫자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2150만 원. 만약 그 돈이 어머님한테 가지 않았다면, 그 돈이 다른 누군가의 통장으로 흘러들어갔다면. 오후 업무 시간 내내 오세빈은 겉으론 평온했습니다. 서류를 검토하고 이메일을 보내고 전화를 받았어요. 하지만 속은 달랐습니다.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자꾸 움직였어요. 계좌번호가 바뀐 2022년 8월. 그 시점을 기준으로 오세빈의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 무렵에 무슨 일이 있었나? 특별한 건 없었어요. 시어머니 댁을 방문했고 유정임이 왔고 밥을 먹었고 늘 그랬듯이. 그런데 그 무렵부터 유정임이 부쩍 시어머니 댁에 자주 드나들기 시작했던 것 같기도 했습니다. 아니, 사실 정확히 언제부터인지는 기억이 선명하지 않았어요. 그냥 어느 순간부터 유정임이 거기 있는 게 당연해진 것처럼 느껴졌을 뿐이었죠. 퇴근 후 오세빈은 집에 바로 가지 않았습니다. 회사 근처 은행 창구를 찾아갔어요.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다가 직원이 부르자 조용히 앉았습니다. 본인명의 계좌로 이체를 보낼 때 수신 계좌 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물었어요. 직원이 설명해 줬습니다. 이체 당시 수신 계좌 명의는 거래 내역 조회로 직접 볼 수 없고 계좌번호를 다시 조회해야 한다고. 오세빈은 두 계좌번호를 모두 조회 요청했어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계좌, 2022년 7월까지 쓰인 번호, 명의 박막래. 두 번째 계좌, 2022년 8월부터 쓰인 번호, 명의 유정임. 오세빈은 그 종이를 받아든 채 잠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창구 직원이 확인되셨어요? 하고 물었는데 오세빈은 한 박자 늦게 네 하고 대답했어요. 자리에서 일어나 은행 문을 나서는 동안 다리가 평소와 똑같이 움직이고 있었지만 발바닥이 땅에 닿는 감각이 이상하게 멀었습니다. 바깥 공기가 얼굴에 닿았어요. 봄이었는데 차가웠습니다. 유정임. 동서. 시어머니한테 삼계탕 끓여오고 깨 강정 만들어오고 효부라는 말을 독점하던 그 여자. 오세빈이 7년 동안 보낸 생활비 중 3년 7개월치 2150만 원이 그 여자의 통장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오세빈은 골목 끝 벤치에 앉았어요. 핸드폰을 꺼냈다가 다시 넣었습니다. 당장 전화를 할 수가 없었어요. 누구한테 무슨 말을 먼저 해야 할지. 시어머니한테? 철호한테? 유정임한테 직접? 머릿속이 한꺼번에 여러 갈래로 달려가려 하는데 정작 발은 벤치에 붙어 있었습니다. 저녁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가로등 하나가 켜지고 또 하나가 켜졌어요. 오세빈은 그 빛들을 멍하게 바라보다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떨지 않으려고 했어요. 아직 확인해야 할 것들이 더 있었고 지금 당장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걸 알았거든요. 하지만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7년 동안 참아온 것들이 이제 다른 온도로 변하기 시작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오세빈은 철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차리고 먹고 설거지를 하는 동안 철호는 TV 앞에 있었어요. 오세빈은 그 모습을 부엌에서 곁눈질로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지금 말하면 어떻게 될까? 철호는 분명히 놀랄 거예요. 하지만 그 다음이 문제였어요. 철호가 어머니한테 전화를 할 거고, 어머니는 형한테 전화를 할 거고, 형은 유정임한테 말을 맞출 시간을 벌 거예요. 오세빈은 그 흐름이 눈에 선했습니다. 7년을 이 가족 안에 있었으니까요. 이 집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누가 누구한테 먼저 연락하는지, 어머니가 분리할 때 어떤 표정을 짓는지. 그 패턴을 오세빈은 몸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참았습니다.
그날도 다음 날도 이틀이 지난 뒤 오세빈은 이수경을 다시 만났어요. 이번엔 카페가 아니라 수경의 차 안이었습니다. 조용하고 닫힌 공간이 필요했거든요. 오세빈이 은행에서 확인한 내용을 전하자 수경은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세빈아, 이게 단순히 계좌착오가 아니야. 어머님이 직접 계좌를 바꿔달라고 한 게 아니라면 유정임 씨가 어떤 식으로든 그 계좌를 자기 명의로 교체한 거야. 그게 어떻게 가능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세빈이 말했어요. 어머님이 시켰을 수도 있지 않아? 수경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더 문제야. 어머님이 알고 계셨다면 그건 공모가 돼. 오세빈은 차창 밖을 봤습니다. 주차장 너머로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세상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았는데 오세빈의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어요. 7년이라는 시간이 다른 빛 아래서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유정임만 칭찬하던 것, 철호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던 것, 오세빈이 보내는 돈에 대해 한 번도 고맙다, 잘 쓸게라는 말을 들어본 적 없던 것,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사실과 연결되는 것 같았어요. 그 주 토요일 시어머니 댁에 정기적인 방문이 있었습니다. 오세빈은 가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안 가면 이상하게 보일 테니까요. 철호와 함께 시어머니 댁 현관문을 들어서자 이미 큰형님 내외가 와 있었습니다. 유정임은 부엌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고 철근 씨는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오세빈이 들어서는 걸 보더니 짧게 왔어? 하고는 바로 부엌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임아, 다 됐어? 네, 어머님. 잠깐만요. 오세빈은 손에 들고 온 과일 봉지를 내려놓고 거실 한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철호는 형 옆에 바로 가서 앉았어요. 두 형제는 스마트폰을 들고 뭔가를 함께 보기 시작했습니다. 오세빈은 그 모습을 보다가 시선을 테이블 위로 내렸어요. 부엌에서 유정임이 나왔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손에 뜨거운 그릇을 들고서 환하게 웃으면서 어머님, 된장찌개 완성됐어요. 맛있게 끓인 것 같은데 한번 드셔보세요. 아이고, 향기가 벌써 좋다. 정임아, 수고했어. 오세빈은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유정임의 웃음, 시어머니의 흐뭇한 표정, 그 사이의 온기. 이틀 전에 확인한 그 계좌번호가 머릿속에서 겹쳤어요. 유정임. 명의 유정임. 2022년 8월부터 지금까지. 오세빈의 두 손이 무릎 위에서 조용히 맞잡혔습니다. 점심 식사가 시작됐어요. 시어머니가 유정임의 된장찌개를 2번 더 떴고 역시 정임이 된장찌개가 최고야라고 했습니다. 철근 씨는 우리 마누라 솜씨 알아줘야죠 라고 했고 철호는 그냥 먹었어요. 오세빈은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맛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입안에서 씹히는 것들이 그냥 씹혔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는 오세빈이 했습니다. 유정임은 시어머니 옆에 앉아 TV를 봤어요. 오세빈은 혼자 부엌에서 그릇을 닦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저 여자는 지금도 웃고 있겠지.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면서. 아니면 정말로 아무 죄책감이 없는 걸까? 수세미가 그릇 표면을 문지르는 소리가 부엌 안에 가득 찼어요.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오려는데 복도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철근 씨와 유정임이었어요. 두 사람이 안방 쪽으로 들어가면서 나누는 말이 반쯤 열린 문 사이로 새어나왔어요. 어머니가 이번에 정리하신 거 맞지? 응. 내가 말씀드렸잖아. 어차피 철호 쪽은 세빈이가 다 알아서 하니까 우리가 더 챙겨야 한다고. 그래도 이렇게까지 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오빠, 지금 흔들릴 때야? 어머니도 아시고
어머니가 원하시는 거잖아. 오세빈은 복도 끝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숨을 참았어요. 두 사람의 목소리는 곧 안방 문 안으로 사라졌어요. 오세빈은 천천히 거실로 걸어 나와 소파 끄트머리에 앉았습니다. 아무 표정도 짓지 않으려고 했어요. 철호는 여전히 핸드폰을 보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오세빈의 얼굴을 보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오세빈은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가로등이 지나갔어요. 철호가 운전을 하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기분 좋아 보이시더라. 오세빈은 그러게 하고 짧게 대답했어요. 철호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라디오 소리가 차 안을 채웠어요. 오세빈은 그 소리를 들으며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 폭발해선 안 됐습니다. 먼저 더 정확하게 알아야 했어요. 얼마나 오래, 어떤 방식으로, 누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그걸 다 확인한 뒤에야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오세빈의 눈이 차창 너머 어둠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그 눈 속에서 무언가가 단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오세빈은 출근하면서 핸드폰 연락처에서 한 이름을 찾았습니다. 강민아. 시어머니 댁 근처에 사는 동네 지인으로 박막래 씨와 오래 알고 지내는 사이였어요. 동네 경로당 모임에서 자주 마주치고 시어머니가 가끔 미나 씨랑 같이 왔어 하면서 언급하던 인물이었죠. 오세빈이 이 번호를 저장해 둔 건 몇 년 전 시어머니 생신 파티 때 연락을 주고받은 게 전부였는데 지금 이 번호가 필요해졌습니다. 점심시간에 오세빈은 회사 밖 골목으로 나가서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가 2번 가더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오세빈이 말했어요. 미나 씨, 저 철호처 오세빈이에요. 갑자기 전화드려서 죄송한데요. 혹시 잠깐 여쭤봐도 될까요? 미나 씨는 반갑다고 했어요. 오세빈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건강하신지 궁금해서요. 자주 못 찾아뵈어서 마음이 걸려서. 미나 씨는 잠깐 머뭇거리다가 말했어요. 건강은 뭐 그럭저럭이신데. 세빈 씨, 솔직히 말씀드려도 돼요? 오세빈이 네 하고 대답하자 미나 씨의 목소리가 약간 낮아졌습니다. 요즘 막내 씨 주변에 큰아들 내외가 완전히 자리를 잡았어요. 제가 보기엔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막내 씨가 뭘 결정할 때마다 정임 씨가 옆에 있더라고요. 통장 정리하는 것도, 서류 쓰는 것도. 저는 잘 모르지만 그냥 좀 그래 보여서. 오세빈은 그 말을 들으면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통장 정리, 서류. 미나 씨, 어머님이 서류 정리하신 게 언제쯤이었어요? 미나 씨가 기억을 더듬는 듯 잠깐 말이 없다가 대답했어요. 작년이었나, 재작년이었나. 2번 정도 본 것 같아요. 공증사무소 같은 데서 나온 사람이 왔다는 얘길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오세빈의 손가락이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감사해요, 미나 씨. 덕분에 마음이 좀 놓이네요. 인사를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마음은 전혀 놓이지 않았지만 오후 업무로 돌아오면서 오세빈은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계좌명의 교체, 2022년 8월. 공증 관련 방문, 작년이나 재작년. 유정임이 시어머니 통장과 서류 2가지 모두에 관여하고 있었다는 증언. 이건 단순한 생활비 가로채기가 아닐 수도 있었어요. 훨씬 큰 그림이 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 주 내내 오세빈은 겉으로는 아무 변화 없이 생활했어요. 출근하고 밥을 먹고 퇴근했습니다. 철호와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잠들었어요. 하지만 속에서는 조각들이 계속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각들이 만드는 그림이 점점 선명해질수록 오세빈이
이 집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얼마나 외로운 자리인지도 함께 선명해졌어요. 어느 날 저녁, 철호가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형이 어머니 모시고 외식한다는데 같이 가자. 오세빈이 그래 하고 대답하자 철호가 덧붙였어요. 형수가 어머니 좋아하시는 갈비집 예약했대. 형수가 꼼꼼하잖아, 이런 거. 오세빈은 냉장고 문을 여는 척하며 표정을 숨겼습니다. 꼼꼼하다.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철호는 아마 영원히 모를 것 같았어요. 주말 갈비집 자리는 겉으로 보기엔 화목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갈비를 드시면서 흐뭇해하셨고 유정임은 시어머니 앞에 고기를 구워 올렸고 철근 씨는 술을 따르면서 분위기를 주도했어요. 오세빈은 그 자리에서 자신이 얼마나 투명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누구도 오세빈에게 먼저 말을 걸지 않았어요. 철호도, 어머니도, 철근 씨도. 유정임만 한번 세빈 씨, 이거 드세요 하면서 고기 한 점을 오세빈 앞에 놓았는데 그 행동이 오히려 더 묘하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선언하는 것 같은 그 미소. 식사가 끝나고 차를 기다리는 동안 오세빈은 잠깐 시어머니 곁에 섰습니다. 자연스럽게 물어볼 기회를 찾고 있었어요. 어머님, 요즘 생활하시는데 불편하신 건 없으세요? 뭐가 불편해? 정임이가 다 챙겨주는데. 생활비는 잘 받으시고 계신 거죠? 시어머니의 눈이 잠깐 오세빈을 봤습니다. 그야 뭐 철호가 챙겨주는 거 잘 받고 있지. 오세빈이 부드럽게 이어 물었어요. 혹시 계좌 정보가 바뀐 건 없으신 거죠? 시어머니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습니다. 짧은 침묵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딱 그 반응이었습니다. 모른다는 말도 맞다는 말도 아닌 왜라는 되물음. 오세빈은 아니요. 그냥 여쭤봤어요 하고 웃으며 물러섰어요. 하지만 그 눈빛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어머님은 알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오세빈은 핸드폰을 꺼내 이수경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수경아, 내가 공증 관련해서 알아볼 방법이 있을까? 시어머니 재산 관련한 서류 얘기야. 수경의 답장은 빨리 왔어요. 변호사한테 가봐. 정식으로 상담받는 게 맞아. 내가 아는 사람 소개해 줄게. 오세빈은 그 메시지를 보고 핸드폰을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철호는 운전 중이었고 라디오가 흘렀어요. 오세빈은 창밖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혼자서는 안 되겠구나. 도움이 필요했어요. 이수경이 소개해준 변호사는 김태양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이는 42였고 가사상속 전문이라고 했어요. 사무실은 종로 쪽 오래된 빌딩 4층에 있었는데 오래된 것 치고는 정리가 잘 돼 있었고 조용했습니다. 오세빈은 수경의 소개가 아니었다면 혼자서 이런 곳의 문을 열 용기가 났을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면서 들어갔어요. 김 변호사는 오세빈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메모를 하며 들었습니다. 중간에 말을 끊지 않았어요. 오세빈이 다 말하고 나자 김 변호사가 천천히 물었습니다. 이체 계좌가 바뀐 사실을 시어머니께서 알고 계셨던 것 같다고 하셨죠? 네. 직접 물었을 때 부인도 시인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동서분이 통장 정리와 서류 작업에 관여했다는 증언이 있고요. 네. 정확히는 모르지만 공증사무소 관련 방문이 있었다는 얘길 들었어요. 김 변호사는 펜을 내려놓고 말했어요. 일단 확인해야 할 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이체된 돈의 실제 수령 경위. 계좌명의 교체가 시어머니 동의하에 이루어진 건지 아니면 동서분이 임의로 처리한 건지. 둘째는 시어머니 명의의 재산 관련 서류, 특히 증여나 유언 관련 공증이 있었다면 그 내용. 오세빈이 물었어요.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서류 쪽은 공증 사무소에 조회 요청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체 계좌명의 교체 경위는 은행 내부 기록으로 일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걸 진행하려면 당사자 동의나 법원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오세빈은 그 말을 들으면서 등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쉽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김 변호사가 대답했어요. 일단 증거를 최대한 정리해 두세요. 이체 내역 전부, 계좌번호가 바뀐 날짜, 그리고 주변 증언. 공식 절차로 가기 전에 내가 쥐고 있는 게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는 게 먼저예요. 사무실을 나서면서 오세빈은 처음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막막했던 것들이 조금씩 윤곽을 갖추기 시작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무렵 다른 쪽에서 균열이 먼저 왔습니다. 그 주 화요일 저녁이었어요. 오세빈이 퇴근해서 집에 들어서자 철호가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평소보다 굳어 있었어요. 오세빈이 밥 먹었어? 하고 물었더니 철호가 바로 말했습니다. 세빈아, 어머니한테 전화 왔었어. 오세빈은 가방을 내려놓으면서 응? 하고 돌아봤어요. 어머니가 뭔가 물어봤대. 생활비 계좌 얘기. 내가 지난 주말에 뭔가 이상한 말 했다고. 오세빈의 심장이 한 번 수축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그대로였어요. 그냥 괜찮으신지 여쭤본 거야. 철호가 오세빈을 봤어요. 어머니가 기분 나빠하시던데. 마치 의심하는 것 같았다고. 의심이 아니라 그냥 안부 여쭤본 거야. 형이도 전화했어. 내가 어머니한테 이상한 질문한 것 같다고. 혹시 무슨 생각이 있는 거냐고. 오세빈은 잠깐 철호를 바라봤습니다. 철호의 눈은 오세빈에게 무언가를 묻고 있는 것 같기도 했고, 동시에 오세빈을 약간 낯선 사람처럼 보는 것 같기도 했어요. 그 눈빛이 오세빈의 가슴 어딘가를 꽉 쥐었습니다. 무슨 생각이 있냐고? 나는 어머니 안부 여쭤본 건데 그게 무슨 문제야?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근데 어머니랑 형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으니까. 철호야, 내가 7년 동안 매달 어머니한테 생활비 들여온 거 알지? 알지.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 한 번쯤 알고 싶어 하는 게 이상한 거야? 철호가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입을 열었어요. 세빈아, 어머니 생활비는 가족 간의 일이잖아. 너무 계산적으로 생각하지 마. 오세빈은 그 말을 듣고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계산적으로. 7년간 단 한 번도 늦지 않게 보낸 게 계산적이라는 말이 되는 세상이구나. 그 생각이 오세빈의 머릿속을 지나가는 동안 얼굴은 조용했어요. 알겠어. 내가 잘못 여쭤본 거라면 어머니한테 죄송하다고 전해. 오세빈은 그렇게 말하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 끝에 앉았어요. 잠시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는데 오세빈의 귀에는 거실에서 철호가 핸드폰을 드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마 형한테 전화하는 거겠죠. 아니면 어머니한테. 오세빈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쪽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동안 저쪽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세빈이 의심을 품은 걸 눈치챈 그 순간부터 그들은 방어 태세에 들어갔을 거예요. 증거를 지우거나 말을 맞추거나 아니면 오세빈을 먼저 흔들어 놓거나 그 세 가지 중 하나 혹은 전부를 동시에. 오세빈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직 손에 쥔 것이 충분하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오세빈은 핸드폰 메모장에 지금까지 확인한 것들을 조용히 정리했습니다. 날짜, 금액, 계좌번호, 미나 씨의 말, 김 변호사와의 상담 내용.
짧지만 정확하게. 그 메모를 저장하고 핸드폰을 뒤집어 놓으면서 오세빈은 생각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어요. 사실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죠. 그리고 오세빈은 그 시작을 혼자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오세빈 편인 척 해주지 않는 이 집에서, 아무도 오세빈의 눈빛을 읽어주지 않는 이 세상에서. 창밖에서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소리가 아주 작게 들렸어요. 오세빈은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또 출근해야 했고, 웃어야 했고, 아무것도 모르는 척해야 했어요. 그게 지금 오세빈이 할 수 있는 가장 강한 행동이었습니다. 봄이 깊어지는 속도만큼 오세빈의 내부도 조용히 변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길로 출근하고,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서류를 처리했습니다. 철호와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잠들었어요. 하지만 그 반복되는 일상의 표면 아래에서 오세빈은 한 가지 결정을 향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김태양 변호사와 두 번째 만남은 첫 번째보다 구체적이었어요. 오세빈은 그동안 정리한 자료를 가지고 갔습니다. 이체 내역 전체 출력본, 계좌번호가 바뀐 시점을 표시한 메모, 미나 씨와의 통화 내용을 정리한 메모, 그리고 시어머니 댁 방문 때 복도에서 들은 철근과 유정임의 대화 내용. 손으로 직접 쓴 것들이었어요. 김 변호사는 그것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말했습니다. 계좌명의 교체 자체는 금융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물론 시어머니가 직접 동의하셨다면 얘기가 달라지지만 그 동의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가 핵심이에요. 어르신이 충분히 이해하신 상태에서 한 건지 아니면 옆에서 유도한 건지. 오세빈이 물었습니다. 공증 서류 얘기는요? 김 변호사가 말했어요. 공증 조회는 제가 공식으로 요청해 볼 수 있어요. 다만 시어머니 동의가 있으면 더 빠르고 없으면 우회 방법을 써야 해요. 시어머니가 지금 상황에서 협조해 주실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오세빈은 잠깐 생각했습니다. 아마 어렵겠죠. 이미 제가 의심하고 있다는 걸 아시고 큰형님 쪽에서 어머니를 먼저 붙잡았을 거예요. 김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우선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가는 게 맞겠네요. 사무실을 나오면서 오세빈은 봄 햇살을 정면으로 받았습니다. 눈이 조금 부셨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발걸음이 오랜만에 가벼웠습니다. 혼자 가슴 안에만 두었던 것들을 이제 누군가와 함께 다루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달랐거든요. 그러나 그 가벼움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철호가 퇴근하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이번 주말에 좀 오라고 하시네. 형이랑 같이 얘기할 게 있다고. 오세빈이 무슨 얘기? 하고 물었더니 철호가 짧게 대답했어요. 나도 자세히는 모르겠어. 재산 정리 관련한 것 같던데. 오세빈의 손이 잠깐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그래, 같이 가자. 주말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 댁 거실에는 평소보다 공기가 무거웠어요. 철근과 유정임이 먼저 와 있었고 시어머니는 소파 중앙에 앉아 계셨습니다. 자리가 잡히자 철근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가 이번에 재산 정리를 좀 하시고 싶다고 하셔서 아파트랑 나머지 것들. 어머니 말씀하세요. 시어머니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나이도 있고 이것저것 정리를 해놔야 할 것 같아서 아파트는 철근이한테 넘기려고 해. 내가 살아있는 동안 증여로. 철호가 어머니하고 말끝을 흐렸어요. 시어머니가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철호 너는 세빈이가 잘 벌고 있으니까 괜찮잖아. 철근이는 사업도 그렇고 이것저것 힘드니까. 철호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유정임은 조용히 시어머니 옆에 앉아 무릎 위에 손을 얹고 있었어요. 오세빈은 그 자리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말, 철근의 표정, 유정임의 손 위치, 철호의 침묵. 그 모든 것을 눈에 담으면서 속으로만 생각했어요. 이미 다 정해진 자리구나. 우리는 통보를 받으러 온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철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마음이 그러시면 뭐 어쩌겠어. 형이 힘들긴 하지. 오세빈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철호가 다시 말했습니다. 세빈아, 너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뭔가 생각 있어? 오세빈이 창밖을 보면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생각이 있으면 안 돼? 철호가 잠깐 말이 없다가 그냥 물어본 거야 라고 했어요. 오세빈은 그날 밤 이수경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수경아, 이번 주말에 어머님이 아파트 증여 얘기 꺼내셨어. 큰형님한테. 나는 아무 말 못하고 왔어. 수경의 답장이 왔어요. 세빈아, 그게 이미 공증이 된 거라면 되돌리기 어려울 수 있어. 빨리 변호사한테 알려. 오세빈은 그 메시지를 보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빨리. 그런데 빠르게 움직이려면 손에 쥔 것이 더 있어야 했어요. 아직 부족했습니다. 그날 밤 오세빈은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어요. 천장을 보다가 눈을 감고 다시 뜨고를 반복했습니다. 7년이었어요. 7년 동안 한 번도 어긋나지 않게 이 가족의 규칙을 따랐고 이 가족이 요구하는 것들을 다 했습니다. 생활비를 보냈고 밥상을 차렸고 뒤를 치웠어요. 그런데 결국 이 가족 안에서 오세빈의 자리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아파트 증여 얘기에서 오세빈의 이름이 나온 건 딱 한 번이었어요. 세빈이가 잘 벌고 있으니까. 그 한마디. 오세빈은 이 가족에게 돈을 가져다 주는 존재였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거죠. 오세빈의 눈이 어둠 속에서 조용히 빛났습니다. 슬프지 않았어요. 이상하게도 슬프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차갑고 선명한 것 하나가 가슴 안에 자리를 잡았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대로 있을 이유도 없다. 마이너스. 다음 날 아침, 오세빈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철호가 아직 자고 있는 시간이었어요. 조용히 세수를 하고 거실로 나와 커피를 끓이면서 핸드폰을 열었습니다. 은행 앱이었어요. 이체 항목으로 들어가서 방망래 명의로 설정된 자동이체 내역을 열었습니다. 매월 25일 50만 원. 7년 동안 한 번도 건드린 적 없는 그 항목. 오세빈의 손가락이 해지 버튼 위에 올라갔습니다. 잠깐 멈췄어요. 이걸 누르면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가족 간의 균열이 수면 위로 완전히 올라오는 순간이 되겠죠. 하지만 오세빈은 이미 어젯밤에 결심을 마쳤어요. 손가락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자동이체 해지 완료. 커피잔을 들고 창밖을 봤습니다. 아직 이른 아침이었어요. 골목은 조용했고 하늘은 아직 완전히 밝지 않은 잿빛이었습니다. 오세빈은 그 하늘을 보면서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손은 떨리지 않았어요. 그달 25일이 지났습니다. 오세빈은 평소처럼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했어요. 아무것도 달라진 것 없는 하루였습니다. 저녁에 철호와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씻고 잠들었어요. 26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7일도. 그리고 28일 저녁이었어요. 오세빈이 퇴근하고 돌아와 앞치마를 두르는데 철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철호가 봤더니 목소리가 바뀌었어요. 응? 어머니. 잠깐 침묵. 그게 무슨 말이야? 또 침묵. 알겠어. 내가 세빈이한테 물어볼게. 철호가 핸드폰을 내리고 오세빈을 봤습니다. 형이 전화했어.
어머니한테 이번 달 돈이 안 들어왔다고. 오세빈은 냄비에 물을 부으면서 대답했어요. 응, 내가 해지했어. 철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해지? 왜? 왜냐고. 오세빈은 냄비를 가스레인지에 올리고 철호를 돌아봤습니다. 오세빈의 눈은 조용하고 선명했어요. 7년 동안 한 번도 빠진 적 없었어. 그거 알지? 알지, 근데 그 돈이 어머님한테 제대로 가지 않았어. 중간에 다른 사람 통장으로 빠져나가고 있었고 어머님도 알고 계셨어. 나는 그걸 확인했고 이제 더 이상 보내지 않기로 한 거야. 철호의 얼굴에서 표정이 지워지는 걸 오세빈은 지켜봤습니다. 놀람과 당혹 그리고 무언가 복잡한 것들이 섞인 얼굴이었어요. 철호가 말했어요. 다른 사람 통장이라는 게 누구야? 유정임 씨. 짧은 침묵이 거실에 깔렸습니다. 냄비에서 물이 끓기 시작하는 소리가 작게 들렸어요. 철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세빈아, 그건 확실한 거야? 형수가 왜 그걸? 오세빈이 대답했어요. 은행에서 직접 확인했어. 2022년 8월부터 계좌 명의가 바뀌어 있었어. 내가 어머님한테 직접 여쭤봤을 때 부인하지 않으셨고, 철호가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사실이야. 그리고 나는 지금 변호사랑 이야기하고 있어. 그 말에 철호의 눈이 오세빈에게 고정됐습니다. 변호사? 응. 세빈아, 잠깐만. 이게 집안 문제인데 변호사까지 가는 건 너무 큰 거 아니야? 오세빈이 말했어요. 2150만 원이야, 철호. 3년 7개월치. 그게 작은 거야? 철호는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오세빈은 다시 부엌으로 돌아섰어요. 냄비 안에 재료를 넣으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됐어. 한쪽에서 전화가 올 거고 말을 맞출 거고 오세빈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려 하겠죠. 그 흐름이 예상됐어요. 하지만 오세빈은 이제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 철호의 핸드폰이 다시 울렸어요. 이번엔 오래 통화했습니다. 오세빈은 안방에서 책을 읽는 척하면서 거실에서 들려오는 철호의 목소리 톤을 들었어요. 처음엔 낮고 무거웠다가 중간에 한번 높아졌다가 끝엔 다시 낮아졌습니다. 통화가 끝나고 철호가 안방으로 들어왔을 때 오세빈은 책에서 눈을 들었어요. 형이 화났어? 응. 어머님은? 어머니는 억울해하셔. 오세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겠지. 철호가 침대 끝에 앉으면서 말했어요. 세빈아, 이걸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해? 조용히 얘기하면 안 돼? 오세빈이 책을 덮고 철호를 봤습니다. 조용히 얘기하면 조용히 덮어질 거야. 나는 이걸 덮고 싶지 않아. 철호가 한숨을 쉬었어요. 집안이 뒤집어질 것 같아. 오세빈이 말했습니다. 이미 뒤집어져 있었어. 나만 몰랐던 거지. 그날 밤 두 사람은 등을 돌리고 잠들었습니다. 사이에 아무 말도 없었어요. 오세빈은 어둠 속에서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무섭지 않았어요. 외롭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선명했어요. 앞에 해야 할 것들이 있고 자신이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 그 두 가지만 있으면 됐습니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지나갔어요. 오세빈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셨군요. 7년을 참아온 오세빈 씨가 드디어 자동이체를 끊었습니다. 그 한 번의 결정이 이 집안 전체를 흔들기 시작했죠. 그 돈이 동서 통장으로 흘러들어갔다는 진실, 시어머니는 과연 어디까지 알고 계셨을까요? 이제 오세빈 씨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자동이체를 끄는 뒤로 시어머니 댁으로부터의 연락은 오세빈에게 직접 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연락은 철호를 통해 왔어요. 철호가 퇴근하면서 어머니가 서운해하신대라고 전하거나
형이 한번 만나서 얘기하자고 하던데라고 말하거나 오세빈은 그때마다 짧게 알겠어라고 했습니다. 직접 연락이 오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만약 정말로 억울하고 오해라면 유정임이 오세빈에게 직접 전화해서 해명했겠죠. 시어머니도 직접 전화해서 내가 계좌를 바꾼 거야. 오해하지 말라고 하셨겠죠. 하지만 아무도 오세빈에게 직접 오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가장 큰 답이었어요. 그 무렵 오세빈에게 예상치 못한 연락이 하나 왔습니다. 발신자는 강미나 시어머니 동네 지인이었어요. 세빈 씨, 혹시 시간 있으면 잠깐 볼 수 있어요? 짧은 문자였는데 오세빈은 그날 저녁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편하신 시간에 말씀해 주세요. 이틀 뒤 오후 두 사람은 시어머니 댁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미나 씨는 오세빈보다 먼저 와 있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오세빈이 들어서자 자리에서 반쯤 일어나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오세빈이 자리에 앉자 미나 씨가 먼저 말했어요. 세빈 씨, 제가 이렇게 연락드린 게 좀 조심스러운데요. 그냥 모른 척 있자니 마음이 안 놓여서요. 오세빈이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미나 씨. 말씀해 주세요. 미나 씨가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면서 말했어요. 며칠 전에 막내 씨를 우연히 만났어요. 경로당 근처에서. 그때 막내 씨 표정이 좀 이상했거든요. 평소랑 달랐어요. 뭔가 불편한 게 있는 것 같은데 말을 못하는 것 같은 얼굴이랄까요. 그래서 제가 슬쩍 물어봤거든요. 별일 없냐고. 그랬더니 막내 씨가 잠깐 말이 없다가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 생각한 건지 모르겠어라고. 오세빈이 눈썹을 모았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는 더 말씀 안 하셨어요? 네. 그 말 한마디만 하시고 바로 화제를 바꾸셨어요. 근데 세빈 씨, 막내 씨 그분이 원래 그런 말 잘 안 하거든요. 속내를 잘 안 드러내시는 편이라서. 그 한마디가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오세빈은 그 말을 들으면서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 생각한 건지 모르겠어.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천천히 펼쳐졌어요. 시어머니가 처음부터 유정임에게 계좌를 넘기기로 한 게 아닐 수도 있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뜻일까요? 어느 쪽이든 시어머니의 내면이 완전히 굳어있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었어요. 미나 씨, 정말 감사해요. 이거 말씀해 주시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 아니에요. 저도 막내 씨를 오래 알고 지냈으니까요. 그분이 이용당하고 있는 것 같으면 마음이 좋지 않죠. 오세빈은 카페를 나서면서 미나 씨의 말을 되새겼습니다. 이용당하고 있다. 그 표현이 머릿속에 남았어요. 오세빈은 지금까지 시어머니를 가해자의 한 축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쩌면 시어머니도 이 구도 안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은 위치에 있는 건 아닐까. 철근과 유정임이 시어머니를 옆에서 오랫동안 공들여 붙잡아 두면서 영향력을 쌓아왔고 그 과정에서 시어머니의 판단 후 조금씩 흐려진 건 아닐까. 그날 저녁 오세빈은 김태양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미나 씨에게 들은 내용을 전하면서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시어머니가 이 상황에서 흔들리고 계신 것 같아요. 혹시 시어머니를 직접 만나는 게 도움이 될까요? 김 변호사가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타이밍이 중요해요. 지금 시어머니를 직접 접촉하면 상대방이 더 강하게 막을 거예요. 지금은 증거를 더 보강하는 게 먼저예요. 공증 조회 결과가 이번 주 안에 나올 것 같으니까 그걸 보고 움직이는 게 낫겠어요. 오세빈은 전화를 끊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잠깐 봤어요. 기다리는 것.
지금 가장 어려운 게 그거였습니다. 움직이고 싶은데 움직이면 안 되는 시간. 하지만 오세빈은 이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 주 금요일 김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공증 조회 결과가 나왔다고 했어요. 오세빈은 다음 날 오전에 사무실로 갔습니다. 김 변호사가 책상 위에 서류를 펼쳤어요. 오세빈은 그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공증 내용은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2022년 7월에 작성된 부동산 증여 예약 문서. 시어머니 명의의 아파트를 강철근에게 증여하기로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2023년 3월에 작성된 금전관리 위임장. 시어머니의 금융계좌 일체에 대한 관리 권한을 강철근과 유정임에게 공동으로 위임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오세빈은 두 번째 서류를 다시 읽었습니다. 금전관리 위임. 2023년 3월. 오세빈이 이체를 보내던 계좌 명의가 유정임으로 바뀐 건 2022년 8월이었어요. 위임장은 2023년 3월이고, 그렇다면 계좌명의 교체는 위임장이 작성되기도 전에 이루어진 거였습니다. 법적 위임 없이 먼저 계좌를 교체한 것이었죠. 김 변호사가 말했어요. 이 순서가 중요해요. 2022년 8월에 계좌를 바꿨는데 위임장은 2023년 3월이에요. 즉, 위임 권한이 생기기 전에 이미 계좌를 교체한 거예요.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오세빈이 말했습니다. 그럼 유정임 씨 통장으로 들어간 돈은요? 김 변호사가 대답했어요.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어요. 다만 이걸 형사로 가져가느냐, 민사로 처리하느냐는 선택의 문제예요. 오세빈은 서류를 바라보면서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에 쥔 것이 생겼어요. 처음으로 단단한 무언가가 손 안에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7년 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당하기만 했던 시간이 이제 구체적인 숫자와 날짜와 서류로 정리되고 있었어요. 공증 서류를 확인한 다음 날부터 오세빈의 하루는 겉으로는 똑같이 흘렀습니다.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했어요. 하지만 내부에서는 전혀 다른 속도로 무언가가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오세빈에게는 방향이 생겼고 그 방향을 따라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한 것은 이수경과 함께 이체 내역 전체를 다시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단순히 금액만 적는 게 아니라 날짜별로, 계좌번호 변경 전후로, 그리고 공증 서류의 날짜와 교차해서 타임라인을 만들었어요. 수경이 엑셀로 정리해줬는데 완성된 표를 보자 모든 것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2022년 8월 이전까지는 박막래 계좌로 2,050만 원, 이후 유정임 계좌로 2,150만 원, 총 4,200만 원 중 절반 이상이 유정임 통장으로 흘러들어간 셈이었어요. 수경이 화면을 짚으면서 말했습니다. 세빈아, 이거 법정까지 가면 꽤 강한 자료야. 날짜 순서 보면 명의 교체가 위임장보다 먼저잖아. 그게 핵심이야. 오세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변호사님도 그 부분을 봤어. 형사 고소를 검토해보자고 하더라고. 수경이 말했습니다. 형사로 가면 상대방이 많이 흔들릴 거야. 근데 세빈아, 철호 씨는 어떻게 할 거야? 그 사람도 이 상황을 알고 있잖아. 오세빈은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철호. 그 이름이 나올 때마다 오세빈의 가슴 안에서 복잡한 것들이 움직였어요. 분노는 아니었어요. 실망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오래된 피로 같은 것이었죠. 철호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좋은 남편도 아니었습니다. 7년 동안 오세빈 옆에 있으면서도 오세빈이 어떤 자리에 있는지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었던 사람. 그게 어쩌면 모든 것의 시작이었는지도 모른다고 오세빈은 생각했어요. 철호는 내가 따로 얘기할 거야.
지금은 이쪽 정리가 먼저야. 그 무렵 예상했던 압박이 왔습니다. 먼저 움직인 건 강철근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오세빈의 핸드폰으로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오세빈은 2번 신호가 가는 동안 잠깐 화면을 봤다가 받았어요. 세빈 씨, 나야. 형이. 네, 형님. 우리 좀 만나서 얘기합시다. 집안일인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오세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님? 세빈 씨가 변호사 선임했다고 들었어요. 어머니도 많이 속상해 하시고 우리 어머니 나이에 이런 스트레스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형님, 저는 어머님을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 돈이 어디로 갔는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오해야, 세빈 씨. 어머니가 그냥 편하게 관리하라고 정임이한테 부탁하신 거라고. 그게 뭐가 문제야? 오세빈이 말했습니다. 위임장이 2023년 3월이에요. 계좌 명의가 바뀐 건 2022년 8월이고요. 위임 전에 계좌가 바뀐 거잖아요, 형님. 전화 저편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그 침묵이 길었어요. 그러다가 철근의 목소리 톤이 살짝 바뀌었습니다. 부드러움이 빠지고 단단한 것이 남았어요. 세빈 씨, 이걸 끝까지 가져가면 집안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봤어요? 오세빈이 대답했습니다. 생각해 봤어요. 철호한테도 안 좋은 거 알지? 형제 사이가 어떻게 되겠어? 그건 제가 만든 문제가 아니에요, 형님. 전화는 그렇게 끊어졌습니다. 오세빈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잠깐 손을 봤어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협박에 가까운 말이었는데 이상하게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명확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쪽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말이 저렇게 나온다는 건 이미 어딘가가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날 밤 철호가 늦게 들어왔습니다. 오세빈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실을 지나가면서 철호가 말했어요. 형한테 전화 왔었지? 오세빈이 응하고 대답하자 철호가 소파에 앉으면서 말했습니다. 세빈아, 나는 어느 편도 들고 싶지 않아. 근데 이게 너무 커지는 것 같아서. 오세빈이 철호를 봤어요. 철호야, 내가 7년 동안 보낸 돈의 절반이 동서 통장으로 갔어. 나는 어느 편을 드는 문제가 아니라 내 돈이 어디 갔는지 묻는 거야. 철호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알아. 근데 어머니가 알고 계셨어, 철호. 내가 직접 여쭤봤을 때 부인 안 하셨어. 이번엔 오래 침묵이 지속됐습니다. 철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오세빈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말이 아닌 것들이 가득 찬 시간이 흘렀어요. 오세빈은 그 침묵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과 나는 7년 동안 같은 집에 살면서 결국 다른 방향을 보고 있었던 거구나. 그 사실이 분하지 않았어요. 그냥 선명했습니다. 오세빈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 먼저 들어갈게. 안방으로 걸어가면서 오세빈은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김 변호사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어요. 변호사님, 내일 오전에 통화 가능하세요? 진행 방향 최종 정리하고 싶어요.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네, 가능해요. 오전 10시 어때요? 오세빈이 답했습니다. 좋아요. 핸드폰을 내려놓고 오세빈은 이불 위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조용히 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거의 다 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직 끝난 건 아무것도 없었지만 필요한 것들이 손 안에 모이고 있었어요. 남은 건 그것들을 어떻게, 언제 사용하느냐였습니다. 오세빈의 눈이 천장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감겼어요. 오늘 밤은 잘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김태양 변호사와의 통화는 30분이 넘었습니다.
오세빈은 부엌 창가에 서서 통화를 했어요. 철호는 이미 출근한 뒤였고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정리한 내용은 세 갈래였어요. 첫째, 유정임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둘째, 계좌명의 무단 교체에 대한 형사고소 검토. 셋째, 부동산 증여 예약에 대한 효력 다툼 가능성 검토. 오세빈이 물었습니다. 세 가지를 동시에 가져가는 게 가능한가요? 김 변호사가 말했어요. 가능하지만 타이밍을 잘 봐야 해요. 형사 고소를 먼저 가면 상대방이 방어적으로 굳어질 수 있어요. 민사 청구를 먼저 준비하면서 형사는 압박 카드로 갖고 있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오세빈이 말했습니다. 어떤 방향이 더 유리하다고 보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시어머니예요. 시어머니가 이 상황에서 어느 쪽에 서시느냐에 따라 전체 그림이 달라질 수 있어요. 미나 씨 말씀대로 시어머니가 흔들리고 있다면 그 분과의 직접 대화를 시도해 볼 시점을 잡아야 해요. 통화를 마치고 오세빈은 커피를 한 잔 더 끓였습니다. 창밖을 보면서 천천히 생각했어요. 시어머니, 박막내, 63세. 오세빈이 이 집안에 들어온 첫날부터 오세빈을 투명하게 대했던 사람. 하지만 미나 씨의 말대로라면 지금 그분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 생각한 건지 모르겠어. 그 한마디가 아직 오세빈의 머릿속에 살아있었어요. 그 주 중반 오세빈은 시어머니에게 직접 문자를 보냈습니다. 짧고 조심스러운 내용이었어요. 어머님, 저예요. 한번 뵙고 싶어요. 단둘이 조용히 이야기하고 싶은데 괜찮으시면 시간 내주실 수 있으세요? 문자를 보내놓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답장이 올지 안 올지 알 수 없었어요. 2시간쯤 지나서 답장이 왔어요. 다음 주 화요일 오전에 와. 짧았지만 왔습니다. 오세빈은 그 문자를 보고 조용히 숨을 내쉬었어요. 화요일 오전, 오세빈은 반차를 냈습니다. 시어머니 댁에 도착했을 때 철근도 유정임도 없었어요. 시어머니 혼자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오세빈이 들어서자 시어머니가 왔어 하고 짧게 말씀하셨어요. 오세빈은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처음 몇 분은 아무 말도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리모컨을 들어 TV를 껐습니다. 그리고 오세빈을 봤어요. 오세빈도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7년 동안 수없이 마주쳤지만 이렇게 단둘이 정면으로 마주 앉은 건 처음인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가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화난 거 안다. 오세빈이 말했어요. 화가 난 게 아니에요, 어머님. 알고 싶은 거예요. 뭘? 제가 보내드린 돈이 어디로 갔는지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시선이 잠깐 창밖으로 갔다가 돌아왔어요. 정임이한테 관리하라고 했어. 내가 그랬어. 오세빈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처음부터요? 아니면 나중에요? 시어머니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오세빈이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님, 계좌 명의가 2022년 8월에 바뀌었어요. 그때 저한테 말씀하신 적 없으세요? 제가 드리는 돈인데 제가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시어머니의 손이 무릎 위에서 움직였습니다. 손가락들이 서로 맞물렸다가 풀어졌어요. 오세빈은 그 손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어머님, 저는 어머님을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저는 7년 동안 진심으로 드린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어디로 갔는지는 알고 싶어요. 시어머니가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내가 부탁한 거 맞아. 근데 나중엔 말이 끊어졌습니다. 오세빈은 그 침묵 안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기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시 말씀하셨어요. 나중엔 내가 모르는 게 많아졌어. 그 말이 거실 안에 내려앉았습니다. 오세빈의 눈이 조금 뜨거워졌어요. 울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오세빈은 숨을 고르고 말했어요. 어머님, 저 도움이 필요하세요. 어머님이 모르는 것들을 저랑 같이 확인해 보시겠어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고개를 돌려 오세빈을 봤습니다. 그 눈빛이 처음이었어요. 7년 만에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오세빈을 제대로 보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와의 대화는 1시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조심스러웠어요. 오세빈은 몰아붙이지 않으려 했고, 시어머니는 자신이 얼마나 알고 얼마나 모르는지를 스스로 가늠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이어질수록 시어머니의 목소리 안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풀려나왔어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정임이가 내 통장 정리해준다고 해서 맡겼어. 나는 그냥 관리를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 통장에 돈이 많이 없더라고. 오세빈이 물었어요. 어머님 통장에 직접 들어오는 돈이 줄었다는 말씀이세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철근이 준다는 생활비도 예전보다 줄었고, 내가 물어보면 이거저거 나간 게 있다고 하는데 나는 잘 모르겠어. 정임이가 다 알아서 한다고 하니까. 오세빈은 그 말을 들으면서 등이 서늘했습니다. 시어머니 명의의 생활비까지 줄어들고 있었다는 뜻이었어요. 오세빈이 보내는 돈만 가로채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한테 들어와야 할 돈의 흐름 전체를 유정임이 손에 쥐고 있었던 거였죠. 어머님, 혹시 통장 지금 저한테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시어머니가 잠깐 머뭇거리다가 일어났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가셨다가 잠시 뒤 통장 2권을 들고 나오셨어요. 오세빈은 떨리는 마음을 감추면서 통장을 펼쳤습니다. 첫 번째 통장은 입출금 내역이 거의 없었어요. 소액이 간간히 들어왔다가 빠져나갔고 잔액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통장은 거의 사용 흔적이 없었는데 가장 마지막 날짜 거래 내역이 눈에 띄었어요. 2023년 11월 큰 금액이 한 번에 빠져나간 흔적이 있었습니다. 출금처는 적혀 있지 않았어요. 오세빈은 통장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 2023년 11월 출금 어디로 나간 건지 아세요? 시어머니가 통장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어. 정임이가 뭔가 쓴다고 했는데. 오세빈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 통장 사진 한 장만 찍어도 될까요? 변호사님한테 보여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시어머니가 잠깐 오세빈을 봤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세빈은 조용히 사진을 찍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으면서 시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어머님, 저 어머님적으로 온 게 아니에요. 어머님도 피해를 보고 계신 거예요. 같이 확인해 보는 게 맞아요. 시어머니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 눈 안에 오랫동안 눌려있던 것들이 출렁이는 것 같았어요. 한참 뒤에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세빈아, 내가 너한테 잘못했지. 오세빈은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대꾸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말이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시어머니 댁을 나서면서 오세빈은 김태양 변호사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가 연결되자 오세빈이 말했어요. 변호사님, 시어머니가 협조하시기로 했어요. 통장 내역 확인했는데 2023년 11월에 큰 출금이 있었어요. 출금처 확인이 필요해요. 김 변호사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잘하셨어요. 그 출금 내역 확인되면 전체 그림이 완성돼요. 이번 주 안에 시어머니를 사무실로 모셔올 수 있어요? 오세빈이 말했습니다. 해볼게요. 전화를 끊고 오세빈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시어머니 댁 아파트 단지를 나서는 길목이었어요. 봄이 깊어진 골목에 꽃잎이 몇 장 떨어져 있었습니다. 오세빈은 그것을 내려다보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하늘이 맑았습니다. 오랜만에 하늘이 예쁘다고 생각했어요. 그 이틀 뒤 유정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엔 전화가 아닌 문자였어요. 세빈 씨, 저 오해해요. 어머님이 직접 부탁하신 거고 저는 시킨 대로만 했어요. 만나서 얘기해요. 오세빈은 그 문자를 읽고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어요. 변호사님 통해서 연락 주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유정임의 두 번째 문자가 왔어요. 세빈 씨, 집안일을 왜 이렇게까지 해요? 오세빈은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철호가 퇴근하고 들어서면서 말했어요. 오늘 어머니 댁에 갔었어? 오세빈이 응하고 대답했습니다. 철호가 소파에 앉으면서 물었어요. 어머니 뭐라고 하셔? 오세빈이 말했습니다. 많은 얘기 하셨어. 철호야, 이제 이 일은 제대로 마무리될 거야. 어머님도 협조하시기로 하셨어. 철호의 표정이 복잡하게 굳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야? 오세빈이 철호를 봤어요. 형이랑 동서가 어머님 통장까지 관리하면서 어머님한테 들어가야 할 돈도 줄이고 있었어. 나만 피해자가 아니야. 어머님도 피해자였어. 철호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거실 안을 채웠습니다. 오세빈은 더 말하지 않았어요. 밥을 차리러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냉장고를 열면서 오세빈은 생각했어요. 이제 거의 다 됐어. 남은 건 마지막 정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정리가 끝나면 진짜로 새로운 것이 시작될 거예요. 오세빈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김태양 변호사 사무실에 시어머니가 직접 발을 들인 날은 목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오세빈이 시어머니 댁으로 가서 함께 택시를 탔어요. 두 사람은 가는 내내 별말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핸드백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창밖을 봤고 오세빈은 그 옆에 앉아 조용히 앞을 봤어요. 어색했지만 나쁜 어색함은 아니었습니다. 7년 만에 처음으로 두 사람이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으니까요. 사무실에 도착하자 김 변호사가 차분하게 시어머니를 맞이했습니다. 자리에 앉자 김 변호사가 먼저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 저희가 확인하려는 건 어머니를 곤란하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어머니 명의의 재산이 어떻게 관리되어 왔는지를 함께 정리하는 거예요. 불편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세빈이 가져온 통장 사진과 함께 이체 내역 타임라인이 책상 위에 펼쳐졌어요. 김 변호사가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2022년 8월 계좌명의 교체, 2023년 3월 금전관리 위임장 작성, 2023년 11월 대규모 출금. 시어머니는 그 내용을 보면서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 2023년 11월 출금은 어디로 나간 건지 혹시 아세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정임이가 집 수리한다고 했어. 내 아파트 보일러 바꾼다고. 김 변호사가 말했어요. 어머니, 보일러 교체 비용치고는 금액이 큽니다. 실제로 공사가 있었나요? 시어머니가 잠깐 생각했습니다. 공사는 했어. 했는데 그게 이만큼 들었나는 나도 몰라. 김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어요.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시공업체를 추적하면 실제 금액이 얼마였는지 나옵니다. 차액이 있다면 그게 문제가 돼요. 시어머니가 오세빈을 봤습니다. 오세빈이 시어머니와 눈을 마주쳤어요. 시어머니의 눈 안에 여러 가지가 섞여 있었습니다. 당혹감, 자책, 그리고 오래된 무언가. 오세빈은 시어머니의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정임이 믿었어. 걔가 잘해준다고 해서. 오세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믿을 만한 사람처럼 굴었으니까요. 시어머니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세빈이 너한테도 잘못했지. 그건 내가 미안하다. 그 말이 사무실 안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김 변호사는 서류를 보는 척하면서 잠깐 눈을 내렸어요. 오세빈은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눈물이 나려는 걸 눌렀어요.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어머님, 같이 하실 수 있으시죠? 그래. 할게. 그날 시어머니는 위임 관계 해지 의사와 함께 향후 법적 절차에 협조하겠다는 확인서에 서명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지만 서명은 분명했어요. 사무실을 나오면서 두 사람은 다시 택시를 탔습니다. 가는 길과 마찬가지로 오는 길도 조용했어요. 그런데 이번엔 어색함이 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말씀하셨어요. 세빈아, 밥은 먹었어? 오세빈이 아직이요 하고 대답하자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집 가서 뭔가 먹자. 오세빈은 네 하고 짧게 대답했어요. 그 짧은 대화 하나가 7년치 어색함을 조금 녹이는 것 같았습니다. 한편 그 무렵 강철근과 유정임은 뭔가 낌새를 챈 듯 움직이고 있었어요. 유정임이 오세빈에게 보낸 문자는 이미 3번이 됐고 철근은 철호에게 연락해서 어머니를 설득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철호가 저녁에 오세빈에게 말했어요. 형이 어머니를 왜 데리고 다니냐고 화가 많이 나 있어. 오세빈이 말했습니다. 그건 어머니가 결정하신 거야. 철호가 잠깐 말이 없다가 물었어요. 세빈아, 이거 끝나면 우리는 어떻게 돼? 오세빈이 철호를 봤습니다. 그 눈빛 안에서 무언가가 오래 흔들리다가 조용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그건 이게 다 끝나고 나서 얘기하자. 그 주 금요일 김 변호사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2023년 11월 출금에 대한 추적 결과가 나왔다고 했어요. 오세빈이 사무실로 갔습니다. 김 변호사가 말했어요. 보일러 업체 확인했어요. 실제 공사 금액은 출금된 금액의 3분의 1이에요. 나머지는 유정임 씨 개인 계좌로 이체됐어요. 오세빈은 그 말을 들으면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는데도 막상 수치로 확인되자 가슴이 묵직해졌어요. 이걸로 형사고소 가능한 거죠? 네. 횡령 혐의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체 계좌명의 무단 교체건까지 합치면 고소장 내용이 꽤 두텁게 됩니다. 오세빈이 말했습니다. 진행해 주세요. 김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소장이 준비되는 동안 오세빈은 철호와의 대화를 마무리 짓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밥을 다 먹고 나서 오세빈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철호야, 나 할 말 있어. 철호가 오세빈을 봤습니다. 오세빈이 말했어요. 이 일이 어떻게 되든 나는 우리 관계도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 7년 동안 나 혼자 이 집안에서 버텨왔는데 내가 내 편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 철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내 말 끊지 마. 내가 하는 말 끝까지 들어줘. 철호가 입을 다물었어요. 오세빈이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근데 7년 동안 나를 본 적이 없었어. 내가 어디 있는지, 뭘 감당하고 있는지. 이번 일도 마찬가지야. 어머님 통장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 번이라도 들여다봤어? 내 돈이 아니니까 상관없었던 거야? 철호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오세빈은 기다리지 않았어요. 대답 안 해도 돼. 나는 이제 내 이야기를 먼저 하는 사람이 되려고 해. 그게 우리 사이에 어떤 의미인지는 내가 생각해봐. 고소장이 접수된 날은
평범한 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오세빈은 김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명을 하고 나왔어요. 특별한 감정이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해야 할 일을 하나 마무리한 느낌이었어요. 오히려 마음이 조용했습니다. 오세빈은 사무실을 나와서 근처 카페에 들어가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어요. 혼자 창가 자리에 앉아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햇살이 테이블 위로 들어왔어요. 따뜻했습니다. 고소장 접수 사실이 퍼지는 건 빨랐습니다. 철근에게 경찰에서 연락이 간 건 사흘 뒤였어요. 그날 저녁 철호의 핸드폰이 여러 번 울렸습니다. 철호는 거실에서 통화를 하다가 안방으로 들어갔고 한참 뒤 나왔을 때 표정이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오세빈은 부엌에서 물을 마시면서 그 표정을 봤습니다. 물었어요. 형한테 연락 갔어? 철호가 말했습니다. 응. 오세빈이 더 묻지 않자 철호가 먼저 말했어요. 형이 많이 당황한 것 같아. 오세빈은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강철근과 유정임이 움직이기 시작한 건 다음 날부터였어요. 먼저 유정임이 오세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세빈은 받지 않았어요. 두 번째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철근이 시어머니에게 찾아갔어요. 미나 씨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어제 오후에 철근 내외가 시어머니 댁에 1시간 넘게 있다가 나갔다고 했습니다. 오세빈은 바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괜찮아. 철근이 왔다 갔어. 뭐라고 하던가요? 시어머니가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정임이가 눈물을 엄청 흘리더라고. 자기가 어머니 위해서 한 거라고. 오해라고. 오세빈이 물었습니다. 어머님은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나는 아무 말 안 했어. 세빈아, 나 흔들리지 않아. 걱정하지 마. 오세빈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네, 어머님. 감사해요. 유정임이 눈물을 흘렸다. 오세빈은 그 장면을 상상하면서 생각했어요. 저 사람은 지금 어떤 심정일까? 두렵겠지요. 7년 동안 쌓아온 것들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을 테니까요. 그 눈물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오세빈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사실이었어요. 날짜와 숫자와 계좌번호. 그것들은 눈물로 지워지지 않으니까요. 그 주 목요일 예상치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서자 철호가 거실에 앉아 있었는데 표정이 달랐어요. 오세빈이 들어서자 철호가 말했습니다. 세빈아, 나 할 말이 있어. 오세빈이 가방을 내려놓으면서 응하고 앉았습니다. 철호가 말했어요. 내가 잘못했어. 오세빈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철호를 봤습니다. 7년 동안 내가 어떤 자리에 있었는지 내가 몰랐어.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 어머니 쪽에서 뭔가 있을 때마다 내 편을 들지 않았고 이번 일도 나는 그냥 빨리 무마되길 바랐어. 그게 너한테 얼마나 비겁한 건지. 철호의 목소리가 약간 흔들렸습니다. 미안해. 늦었지만. 오세빈은 그 말을 듣고 시선을 테이블 아래로 내렸습니다. 가슴 안에서 복잡한 것들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분노도 아니고 용서도 아닌 그 사이 어딘가에 있는 것. 오랫동안 기다렸던 말이었는데 막상 들으니까 마냥 시원하지는 않았습니다. 7년은 그렇게 짧지 않았거든요. 오세빈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고마워. 그 말 해주는 게 쉽지 않았을 거야. 세빈아,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나도 모르겠어. 지금 당장은 모르겠어. 이 일이 다 끝나고 나서 생각해보자. 철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오랜만에 같은 방향을 보고 잠들었어요.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었지만 무언가가 아주 조금 달라진 밤이었습니다. 한편 수사는
빠르게 진행됐어요. 계좌 추적, 시공업체 확인, 위임장 작성 경위조사. 철근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됐다는 소식이 오자 시어머니 댁에 다시 한번 큰 파장이 왔습니다. 이번엔 철근이 시어머니한테 가지 않았어요. 유정임 혼자 갔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앞에서 오세빈이 모든 것을 꾸민 거라고, 가족을 해치려고 작정한 거라고 했다고 미나 씨가 전해줬어요.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유정임에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정임아 나가. 딱 두 마디였다고 했어요. 오세빈은 그 얘기를 듣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어요. 이번엔 참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부엌에서 오세빈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소리도 없이 그냥 눈물이 흘렀습니다. 7년 동안 쌓인 것들이 그 두 마디 안에서 조금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나가. 그 말이 시어머니가 오세빈에게 건넬 수 있는 가장 늦은 편이었지만 그래도 왔습니다. 오세빈은 물로 얼굴을 씻고 다시 섰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제 진짜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사 결과가 정리되는 데는 2달이 걸렸습니다. 그 2달 동안 오세빈의 일상은 표면적으로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출근하고 일했고 저녁엔 밥을 먹었습니다. 서로와의 사이는 완전히 회복되진 않았지만 서로 조심스럽게 대화하는 시간이 늘었어요. 두 사람은 이 일이 끝나면 제대로 이야기하기로 암묵적으로 합의한 상태였습니다. 수사 결과는 오세빈의 예상보다 더 넓었어요. 유정임이 관리한 시어머니 명의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의 총액은 오세빈이 처음 파악했던 것보다 컸습니다. 보일러, 공사비 차액 외에도 시어머니 명의로 들어오던 임대 수익금 일부가 2년 가까이 유정임 계좌로 분산 이체되고 있었어요. 그것까지 합산하면 피해 규모가 상당했습니다. 철근은 이 중 일부를 알고 있었고 유정임의 행동을 묵인한 정황이 확인됐어요. 검찰 송치 결정이 나왔을 때 오세빈은 김 변호사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오세빈 씨, 이제 민사 청구 준비할게요. 형사 결과가 이 정도면 민사는 더 수월하게 진행될 거예요. 오세빈이 말했어요.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김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합의 가능성도 있어요. 상대방이 이 상황에서 버티기보다 합의를 선택할 수 있어요. 일단 청구서 보내보고 반응 봅시다. 합의 요청은 예상보다 빨리 왔습니다. 철근이 대리인을 내세워 연락을 해왔어요. 조건이 제시됐는데 고소 취하와 민사 청구 포기를 조건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오세빈은 그 조건을 듣고 김 변호사에게 말했어요. 고소 취하는 없어요. 민사 청구는 협상 가능하지만 금액이 피해액 전액 이상이어야 해요. 김 변호사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죠. 협상은 2차례 더 오갔습니다. 철근 측은 처음 제시 금액을 2번 올렸어요. 그 과정에서 오세빈은 단 한 번도 직접 나서지 않았습니다. 모든 건 김 변호사를 통했어요. 오세빈은 협상 내용을 보고받으면서 수경과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수경이 말했어요. 세빈아, 이거 진짜 잘 됐다. 처음에 나한테 물어봤을 때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 오세빈이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자연스러운 웃음이었어요. 나도 몰랐어. 근데 알게 됐으니까 해야 했지. 최종 합의는 오세빈이 요구한 금액에서 소폭 조정되는 선에서 마무리됐습니다. 형사건은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진행됐어요. 오세빈이 고소 취하를 하지 않았으니까요. 유정임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고 철근은 공범 여부가 추가 검토됐습니다. 합의금이 입금된 날 오세빈은 퇴근길에 혼자 편의점에 들어가서 캔맥주 하나를 샀습니다.
집에 가지 않고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어요. 캔을 따면서 하늘을 봤습니다. 저녁이 시작되는 하늘이었어요. 붉은 것과 파란 것이 섞여서 아직 어떤 색인지 결정되지 않은 시간. 오세빈은 그 하늘을 보면서 맥주를 한 모금 마셨어요. 7년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오세빈은 이 가족 안에서 투명한 사람이었어요. 밥을 차리고 돈을 보내고 뒤를 치웠지만 한 번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투명함이 오히려 오세빈을 지켜준 것 같기도 했어요. 아무도 오세빈을 경계하지 않았으니까요. 그 틈에서 오세빈은 모든 걸 확인했고 정리했고 되찾았습니다. 공원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어요. 오세빈은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이제 무엇이 남았을까? 철호와의 이야기, 앞으로의 방향, 자신이 진짜 원하는 삶. 그것들이 아직 앞에 있었어요. 무거운 것들이었지만 전과는 달랐습니다. 이제 오세빈은 그것들을 혼자 감당하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오세빈 자신의 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이었어요. 캔 맥주를 다 마시고 오세빈은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어깨에 걸고 공원을 나섰어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그 길이 조금 다르게 느껴졌어요. 아직 집이고 아직 같은 골목이고 아직 같은 엘리베이터였지만 오세빈이 달라졌으니까요. 여름이 시작될 무렵 모든 것이 정리됐습니다. 유정임에 대한 재판은 이듬해 이어질 예정이었지만 오세빈이 관여해야 할 직접적인 절차는 대부분 마무리됐어요. 합의금도 입금됐고 시어머니 명의의 금전관리 위임 관계도 해지됐습니다. 부동산 증여 예약 서류는 시어머니가 직접 공증 해지 의사를 밝히면서 효력이 멈췄어요. 강철근과 유정임은 한동안 시어머니 댁에 발을 끊었습니다. 처음엔 연락이 왔지만 시어머니가 받지 않으셨어요. 미나 씨에 따르면 시어머니가 요즘 경로당 모임에 다시 나오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오래간만에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얼굴이 좀 펴진 것 같다고요. 오세빈은 그 소식을 들으면서 조용히 안도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오세빈의 관계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어요. 적으로 가까워진 건 아니었습니다. 7년의 거리가 하루아침에 좁혀질 수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오세빈에게 먼저 전화를 거는 일이 생겼어요. 처음엔 어색하고 짧은 통화였는데 몇 번이 반복되면서 조금씩 길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어느 날 말씀하셨어요. 세빈아, 다음 주에 올 수 있어? 내가 밥 해줄게. 오세빈은 네, 갈게요 하고 대답했어요. 전화를 끊고 잠깐 핸드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밥을 해주겠다고 한 건 7년 만에 처음이었거든요. 철호와의 이야기는 그해 가을에 이루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집 근처 공원을 걷다가 벤치에 앉았어요. 저녁이었고 선선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철호가 먼저 말했어요. 세빈아, 나 진짜 많이 생각했어. 이 몇 달 동안. 오세빈이 말했습니다. 나도. 철호가 말을 이었어요. 내가 어머니 눈치만 보면서 내 편을 한 번도 안 들었던 거, 그게 제일 미안해. 그리고 그게 당연한 줄 알았던 것도. 오세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말을 안 했으니까. 참고 넘어가면 괜찮아지겠지 했는데 그게 더 쌓였던 것 같아. 두 사람은 그날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서로에게 쌓인 것들을 꺼내는데 시간이 걸렸지만 꺼내고 나자 공기가 달라졌어요.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제대로 마주 앉은 시간이었어요. 철호가 말했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오세빈이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모르겠어.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해.
철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공원을 나와 집으로 걸어갔어요. 어깨가 맞닿을 듯 가깝게 걸었습니다. 그 겨울 오세빈은 이수경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말했어요. 수경아, 나 이직 생각하고 있어. 수경이 놀란 표정으로 봤습니다. 왜? 지금 회사 나쁘지 않잖아. 오세빈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나쁘지 않은데 이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뭔지 생각해보고 싶어. 7년 동안 뭔가를 감당하는 데만 쓴 것 같아서 이제는 내 쪽에 쓰고 싶어. 수경이 잠깐 오세빈을 보다가 말했습니다. 잘 어울린다, 그 말. 오세빈이 웃었어요. 소리가 나는 웃음이었습니다. 봄이 다시 왔습니다. 1년 전 봄과 같은 골목이었고 같은 개나리가 피었어요. 하지만 오세빈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오세빈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은행 앱을 열지 않았어요. 대신 며칠 전 지원한 회사에서 온 면접 일정 메일을 확인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오전이었어요. 오세빈은 일정을 달력에 저장하고 핸드폰을 넣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오세빈이 걸어 나왔습니다. 복도 끝에서 봄바람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오세빈은 그 바람을 앞에서 맞았습니다. 등이 아닌 얼굴로. 7년 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게 선 적이 없었는데 오늘은 그 자리가 자연스러웠어요. 오세빈은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조용하고 단단하게.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오세빈 씨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7년 동안 단 한 번도 늦지 않게 보낸 생활비, 밥상을 차리고 뒤를 치우던 그 시간들. 오세빈 씨는 그 오랜 세월 동안 이 가족 안에서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결국 그 투명함이 오세빈 씨를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아무도 경계하지 않는 그 자리에서 오세빈 씨는 조용히 그러나 정확하게 모든 것을 확인하고 되찾았어요. 이 이야기에서 제가 가장 마음에 남는 장면은 시어머니가 나가라고 한 그 두 마디예요. 늦었지만 왔습니다. 그리고 오세빈 씨가 공원 벤치에서 혼자 캔맥주를 마시던 그 저녁도요. 소리도 없이 누구의 칭찬도 없이 그냥 자기 자신에게 수고했다고 말하던 그 시간. 살다 보면 오래 참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맞지 않는 자리에서 버텨야 할 때도 있고 내가 뭘 잘못했나 돌아보게 되는 날들도 있죠. 하지만 오세빈 씨처럼 조용히 눈을 뜨고 제대로 보기 시작하는 순간이 오면 그 순간부터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자기 자신의 편이 되는 것. 그게 어쩌면 가장 큰 용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작은 위로와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황혼둥지였습니다.